이거 모의고사를 지금 풀어가면서 아이 진짜 뭐 이런 마음 없어 한국어에 하지마. 하나 안 고쳤는데 하나 더 있는데 두 개 있어. 두 개는 틀린 거. 아니 틀린 게 두 개라고. 이 답지 안 봤는데 왜 하지 마. 두 개 써놨어. 그런 거 기억나는데. 그러게. 이게 오늘 그 수식 한다고요? 대화를 수식? 수식이 아니지. 가리킨다고 했지. 대명사니까, 그렇지? 자, 오케이. 잘 봤습니다. 그 데일리 테스트를 제가 조금 살짝 다른 패턴으로 냈더니 앞부분에서 오히려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서 지금 여러분 답을 보시면 일단 문제 부분을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색한 것이 없으면은 이제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근거를 쓰면 되겠고 어색한 것이 2개 이상이라면은 모두 작성하라라고 이제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어색한 게 지금 2개예요, 2개. 원래 여러분 교재에 나왔던 문제는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변형해서 좀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이 덩어리가 지금 이제 분사구문으로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자동차가 특별한 리모컨을 갖춰진 상태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 봤을 때 지금 요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the car겠죠. 분사구문의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됐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뒤에 목적어가 없고 자동차가 뭔가가 어떠한 상태로 갖춰진 것임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형인 equip를 써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오형식 구조가 나왔어요. 그 자동차는 차주가 그 차를 부르게 해준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의 투부정사의 주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투부정사의 주어.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구냐면 자,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목적격 보어잖아. 그러니까 얘의 주어는 얘란 말이야. 목적어란 말이야. 자, 근데 요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구냐면은 바로 the car가 되는 거예요. the car.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태우기 위해서예요. 자동차가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됐어? 근데 여기서 it을 써버리면 단수형 대명사는 지금 앞에 the car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the car 이거겠죠. 근데 복수형을 쓴다면 앞에 나와 있는 oners가 되겠죠. oners. 즉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이 투부정사의 주어, 즉 픽업을 한다는 거의 주어는 자동차고요. 자동차가 오너들을 픽업한다라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it이 아니라 then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좀 틀리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어법상 어색한 게 전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근거를 들 때 어떤 거가 가장 좋은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근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themselves 나와 있는데 제기대명사죠. 그러면은 과연 얘가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맞냐 아니냐? 지난번에 쌤이 말했다시피 제기대명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그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했지. 그러면 여기가 동사고 주어는 dolphins죠. 그럼 dolphins와 themselves가 둘이 똑같은가 다른가 이것만 보면 돼요. 해석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한 연구가 뭘 알아냈냐면 대절이야 알았는데 그 돌고래들이 인식할 수 있대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앞에 나와 있는 dolphins와 얘가 동일한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복수형 제기대명사를 썼죠.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는 not only murder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든다는 것 또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an recognize 나왔으니까 똑같이 can notice라는 형태로 나왔다. 그래서 얘도 문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여기서 their 이제 복수형 소유격이 나와 있는데 그들의 외모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들 역시 dolphins를 가리키는 거겠죠. 돌고래의 외모의 변화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수형을 쓴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잡은 어법은 제가 잡은 건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셋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법상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 형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고1 기준이면 얘들아 1번 문제에 대한 근거를 너네가 이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1 때는 요 정도까지 알고 고2 때는 또 요 정도까지 알고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를 여러분이 한 방에 좀 잘 아셨으면 저는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는 마치 공식 마냥 관계 부사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일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는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계속적 용법처럼 너네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 용법처럼. 우리가 흔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때 어법적인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앞에는 선행사가 나오겠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부분 분석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내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서 at which가 아니라 그냥 which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그냥 which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가 과연 at which라는 형태로 올바른 정답을 쓸 수 있느냐?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때 앞문장 구조도 알아요. 명사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 이것까지도 알아.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전치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미리 알려드리면 이 전치사를 결정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예요. 선행사.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잘 들어요. 관계 대명사는 어쨌든 대명사잖아. 그럼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어떤 명사를?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관계 대명사와 앞에 있는 전치사를 그냥 합쳐서 해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보자면 You and your parents may have different ideas about the rate 이렇게 나왔어. 속도에 대해서라고 나왔어요. 속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at which 나왔지. 그러면은 이 rate라는 녀석을 which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at the rate가 될 거 아니냐. at the rate. 그쵸? 그럼 at the rate 하면은 그 속도로 너는 달성해야 한다. 독립심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석상 자연스러운 전치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속도에서 어떤 속도로 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전치사 at을 써요. at the speed, at the rat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 at을 쓰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법에서는 사실 고등부에서 어떤 전치사를 써라까지는 보통 다르진 않아요. 보통 어법 문제에서. 근데 영작에서 나와요. 영작에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게 작년 그 1학기 기말 대진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그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 이것까지 얘가 알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지 이게 지금 헷갈렸던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가까스로 맞추긴 했는데 어떻게 맞추냐면은 뒷부분이 be familiar였거든요. be familiar. 그럼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외우는 게 be familiar with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다가 with를 여기다가 써갖고 이렇게 맞춘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영작에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가라는 것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또는 뒤에 나와 있는 녀석 어떤 방금 전에 말했던 be familiar with라든가 이런 수거 표현과 함께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What independence means 라고 나왔는데 일단 앞에 about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겠죠. 명사절이 나왔는데 뒤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mean에 대한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을 쓰는 게 문제될 게 없겠죠. 넘어가서 3번. 자, the number of 나오면 항상 우리가 the number of, a number of 이걸 항상 비교해야겠죠. 푸는 방법은 해석입니다. 해석. 자, 그래서 this can cause 이것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the number of라면은 이거의 숫자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 숫자를 유발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말로 했을 때 숫자를 유발한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 수많은 다양한 갈등을 유발한다. 이게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이란 의미의 a number of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많은이란 뜻이니까 뒤에 복수명사도 제대로 왔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dam에 이제 밑줄 쳐져 있는데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대명사 문제니까. 자, 그래서 여기 as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as your parents are losing control. 자, 그러면 그 너의 부모가 통제권을 잃고 있대요. 뭐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고 있답니다. 뭐 하는 반면에 you're trying to gain them 이라고 나왔습니다. 너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너의 부모는 그것을 잃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얘와 비교되는 대상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려고 하지만 자녀는 자녀는 자신에 대한 통제권, 삶의 통제권을 얻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 거죠. 뭐 사춘기 때 지금 여러분 시기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control over your life 이거를 가리키는 거고 결국에는 over your life는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컨트롤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컨트롤. 그래서 it이라는 단수형으로 써줬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take care of you 라고 나왔는데 자, 이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더비격급이 나왔는데 your parents 주어 동사 나오고 think 이하에 대시 생략된 거지. 그럼 대절의 주어는 you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이어서 바로 목적어가 you로 나왔어요. 그럼 뭐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인데 똑같이 you로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yourself라는 형태로 써줬다. 자, 그 다음에 6번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즉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informing이라고 나오면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informed라는 형태로 써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상으로 보면은 너의 부모님이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알리도록 해라가 아니라 알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게 되게끔 유지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inform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거를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거기 빈 공간에 좀 필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inform이라는 단어가요, inform A of B라는 형태로 좀 많이 써요. inform A of B. 이게 좀 비슷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긴 거는 inform A of B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A를 간접 목적어, of B를 직접 목적어처럼 해석합니다. 사형식은 아니죠. of가 있으니까. 사형식이 아닌데 사형식처럼 해석하는 조금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A에게 B를 알리다라고 해석합니다. A에게 B를 알리다. 됐어요? 그러니까 구문적으로 보면은 A가 목적어고 of B는 당연히 수식어죠. 구문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얘한테 이거를 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 마치 사형식처럼 해석이 된다는 점,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면 of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about으로 쓰기도 해요. 의미가 비슷해서요. 그래서 A한테 B에 대해 알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동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온 거고 of라는 것 대신에 about이라는 형태를 썼죠. 여기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6번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출제한 문제들의 이제 대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파트 자체가 수일치, 특히 대명사의 수일치에 관련된 게 이제 주된 거였죠. 그래서 이번 지금 제가 냈던 요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도 틀림없이 이유까지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다면요, 저는 고1 수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절 관련된 어법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관련된 어법도 나와 있고 대명사, 수일치, 즉 해석이 필요한 어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문제, 비록 난이도는 약간 낮지만 이 짧은 문제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주로 나오는 기출 유형을 제가 다 모아놔서 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래서 요 정도 문제만 여러분이 풀 줄 알면 고등부에서의 어법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다음 파트를 좀 볼 건데요. 오늘은 목표가 유닛 3, 4를 일단 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닛 3, 4. 유닛 3을 먼저 볼 건데 18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닛 3, 4를 제가 이제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유닛 3은 사실 제가 그렇게 설명할 만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제 관련된 거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부분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조동사와 법이라는 파트인데요. 조동사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역시나 어법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 부분은 조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닛 3번부터 유닛 3의 시제 부분을 볼게요. 시제. 사실 이제 여러분도 저랑 이제 수업을 이제 꽤 했으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시제 부분은 사실 고등부 어법 문제에서는 출제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되게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사의 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12개의 시제니 뭐 해갖고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보통 중등부 때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중학교 2학년 때 현재 완료. 니네가 막 지겹게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막 이런 거 외웠잖아. 그치? 같이 쓰이는 표현들 막 이런 것도 외웠고 그리고 중3 때는 우리가 had PP,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이렇게 배우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과거 완료 써야 되냐, 현재 완료 써야 되냐, 과거 완료 써야 되냐, 그냥 과거 써야 되냐 막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을 중3 때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시제 관련해서 고등부에서는 그나마 낼만한 게 대과거 시제 정도는 낼만해요. 대과거 시제 정도. 그래서 일단은 시제의 좀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제의 큰 틀. 일단 선생님은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제의 큰 틀에서 중요한 거를 딱 세 가지로만 잡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 시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진행 시제고요. 세 번째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시제를 기준으로 잡는데 요 녀석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어법 때문은 아니고 영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제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영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for 영작이요. for 영작. 얘는
그러니까 어법을 위한 녀석은요 사실상 요 완료 쪽 이거 제외하고는 얘네가 어법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중등부에서조차도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일단은 뉘앙스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평상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평상시고요. 현재 시제는 뭔가 규칙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 그러니까 규칙적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요. 이 뉘앙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독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이 뉘앙스는요. 왜냐면 제가 전에 여러분 수업이었나 딴 수업이었나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조동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현재 시제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문장에서. 이거는 뭐뭐 한다. 이거는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필자의 추측성 발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0% 팩트다라고 전달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첫 문장에서 현재 시제로서 조동사나 이런 거 없이 또는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 같은 거 있죠. 뭐 probably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런 게 없이 그냥 현재 시제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단정적인 주제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시제의 뉘앙스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배울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뭐 왕래발작 동사 나올 때 무슨 뭐 과학적 사실이 뭐 불변의 진리가 어쩌고만 나와요. 다 필요 없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도 잘 몰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필요 없어. 결국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음. 이게 바로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는데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9시야. 오전 9시인데 10시에 비행기가 떠. 그러면은 10시에 비행기가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우리가 will을 쓸 것 같지만 will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비행기가 10시에 출발한다는 건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규칙적이니까요. 됐어? 이미 그 타임테이블에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표로서 정해져 있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야 이따가 5교시에 뭐해? 5교시에 영어 수업 할 거야. 그럼 뭐뭐 할 거야 하니까 미래 쓸 것 같죠? 아니라고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시제를 봤을 때 좀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뭔가 평상시성을 이야기하거나 변화가 없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형은 어떠냐면 진행형은 현재 시제랑 약간 반대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속성. 얘는 평상시가 아니고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리고 얘는 변화성이 있어요. 변화성이 있어. 진행 시제는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가변성이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시적인 건 뭘 말하는지 변화는 뭘 말하는지 예시 두 개를 써드릴게요. 첫 번째,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은 쉽게 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I teach English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라고 이제 현재 시제로 썼고요. 내가 진행 시제로 하나 써볼게. I am teaching English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요. 위에 거는 현재 시제니까 내 직업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도 영어를 가르쳤고 오늘도 가르칠 거고 내일도 가르칠 거야. 됐어? 이걸 뜻하는 거라고. 평상시니까. 됐어? 직업적인 측면으로 얘기한 거야. 아래 거는 뭐냐면 지금 얘는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죠? 내 원래 일은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닌데 지금 잠깐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이런 의미. 됐어?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오더니 뭐하고 계세요? 저 지금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시적인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형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어쨌든 공통 키워드는 일시적이라는 거고요. 변화가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얘도 쉬운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she's pretty 이런 걸 하나 써볼게. 이걸 진행형으로 쓰면은
She's being pretty 이렇게 쓰거든.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거야. 근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위에 거 볼게. 현재 시제야. 그녀가 예뻐. 어제도 예뻤고 오늘도 예쁘고 내일도 예쁠 거야. 변화가 없어. 됐어?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에 변화가 없는 거야. 아래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녀가 예쁘고 있는 중이다죠. 직역하면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약간 이런 거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평상시는 그렇게 별로 안 예뻐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예뻐 보이네? 이런 느낌. 됐어? 일시적인 느낌에 가까운 거죠. 역시나. 근데 어찌됐든 얘도 뭘 나타낸다? 가변성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로 넘어가면요. 저는 완료 시제를 크게 두 가지로 잡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료 시제를 배울 때 계속의 의미라고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라는 이 의미 있죠.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뭐 해왔다 라는 녀석 한 가지 버전.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요. 기준보다 먼저 일어났다. 기준보다 먼저.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그냥 뭔가를 했다.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하는 버전. 이렇게 저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도표로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have pp라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해갖고 지금까지 했어. 그래서 말 그대로 현재의 완료가 된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내가 have pp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기준보다 먼저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는 이렇게 했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뭐냐면은 그 현재 완료의 경험 이런 표현이 있죠. 뭔가를 해봤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시제를 배울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배우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이라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했었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그러니까 기준, 현재 기준보다 먼저 이 일을 했었다. 근데 그게 보통은 경험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편의상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뭐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완료 시제의 포인트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점, 그리고 역으로 가서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제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순서대로 가볼게요. 포인트 7번은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별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중2 때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름 자체가 뭐냐면 현재 완료잖아. have pp.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 그러면 얘들아 현재 완료는 시제가 현재예요. 아니 이름에 써있잖아. 현재 완료라고. 지금 끝났다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쓰일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을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아래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뭐 in 2013 이라던가 since 1950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아래 그 맨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당연히 어울릴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현재 완료니까 현재.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에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4번, 5번 빈칸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못 미래 시제를 못 쓴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쉬운 예시 하나 써줄게요. 이렇게. 자, 뒤 거는 생략할게요. 내일 비가 온다면이야. 자, 그러면 위에 걸로 해석하면은 내일 비가 온다면이고 아래 걸로 해석하면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라고 말하는데?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야 나 내일 비 오면 그냥 집에 있으려고 이렇게 말하지 내일 비 올 것이면 나 집에 있으려고 안 그러잖아 우리. 똑같아요 우리말이랑.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 표현이나 조건 표현을 나타낼 때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포인트 7번 8번에 있는 건 전부 다 어법상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19, 20, 21쪽 문제를 풀 때는 저는 해석 쪽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법적 포인트보다는요. 왜?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올 확률 5%도 안 됩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제가 아까 여기다 써드린 시제의 뉘앙스적인 측면을 보고 더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빈 공간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책에 없는 거에서 빈 공간이 좀 있다면 거기다가 좀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책에 없는 거를 좀 설명할게요. 시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 중3 때 대과거 시제를 배우잖아요. 과거 완료랑.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할게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고1 때 대과거나 과거 완료는 여전히 좀 시험에 나와요. 그건 조금 나와. 그것도 역시나 출제율이 높진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쌤이 좀 설명할게요. 과거 완료. 대과거. 요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had 플러스 pp를 쓰죠. 근데 이게 흔히 지금 과거 완료랑 대과거를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 자, 제가 굳이 말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문법 책에 나와 있는 과거 완료는 요 개념에 가까워요. 요 개념. 해왔었다. 이 개념이고요. 대과거가 요 개념이에요. 기준보다 먼저. 그래서 서로 다른 개념인데 좀 쉽게 좀 보여드리자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는 개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과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가 2022년이다. 자, 과거가 2020년이다. 대과거가 2000년이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옛날이니까 우리가 대과거, 얘가 좀 더 비교적 가까운 과거니까 과거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과거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2000년도라는 시점, 이게 바로 대과거라는 개념이에요. 됐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과거의 개념은 뭐야? 2000년, 이게 대과거야. 됐어?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면요 이때 뭔가를 해서 이때까지 해서 완료가 됐다, 이게 과거 완료예요. 됐어? 그러면 역시나 정리하자면 과거 완료는 결국 무슨 개념입니까? 얘는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이게 과거 완료인 거야. 됐니? 둘이 다른 개념이에요. 둘이 다른 개념. 따라서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뭔가를 해왔었다. 됐어? 이걸로 해석하면 돼. 해왔었다. 위에 거는 했었다로 해석하는 거야. 했었다. 됐어? 우리말로 좀 치자면 했었다. 얘는 뭔가를 해왔었다. 됐어?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요, 과거 완료 말고요. 대과거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여기 2번에다 쓸게요. 헤드 PP라고 쓸게요. 사실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라. 헤드 PP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근데 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1년 전도 과거고요, 5분 전도 과거고, 10년 전, 20년 전, 1억 년 전도 다 과거예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다 과거죠, 무조건. 근데 우리가 대과거라는 걸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얘랑 비교할 만한 어떤 과거가 있을 때만 우리가 대과거를 쓸 수 있는 거거든. 즉 제가 말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요? 다시 한번. had pp라는 건 애초에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had pp를 쓸 수 있다고. 즉 그냥 생으로 주어 had pp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뭐 가정법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간단하게 봐봐. 지금 내가 도표에 쓴 거는 2000년과 2020년 즉 비교할 만한 얘가 있으니까 얘를 had pp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없다고 쳐봐. 얘가 없어. 그럼 2000년은 뭐야? 그냥 과거예요. 그냥 과거. 됐어? 비교할 만한 애가 없으니까 그냥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거잖아. 얘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가 had pp를 쓰기 위해서는요. 비교할 만한 과거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읽든 교과서를 읽든 아니면 이런 어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had pp를 쓰기 위한 조건은 뭐냐? 반드시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없으면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왜냐면 비교하는 개념이니까. had pp 자체가.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과거 시제는요. 보통 우리가 과거 완료랑 일반적인 과거를 비교하는 문제. 예를 들어 여기다가 had made를 쓸래 아니면 그냥 made를 쓸래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런 문제는요. 고등부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오냐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시제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더 먼저 일어난 일이면 원래 대과거를 쓰고 비교적 가까운 일이면 과거를 쓰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배운 건. 근데 사실은요. 둘 다 그냥 과거로 써도 돼요. 둘 다 그냥 과거로 써도 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채점자 입장에선 이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얘도 과거로 써도 되는데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합니다. 더 상위의 개념, 그러니까 한 공무원 영어 시험 정도에서는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고등 수준에서는요, 보통 이 둘을 비교하는 거를 아주 명확한 거 아니고서는 잘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출제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더 비교적 명확한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완료 쓸래, 오히려 이 문제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히려 고등부에서 보게 된다면. 근데 그마저도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는 사실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이 있어. 만약에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봐봐. 예를 들어 when I was young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막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have pp 쓸래, had pp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had pp가 정답이거든. 왜? 왜 그럴까? 아까 말했잖아.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 시점과 함께 쓸 수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근데 오히려 거꾸로 대과거는 뭐가 필요해? 오히려 과거 시점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얘가 정답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래서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낮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대과거 대 과거 문제를 내자니 문제가 애매해져 버리고 대과거랑 현재 완료를 내자니 문제 난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제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이해됐죠? 이런 이유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밑줄 정도는 쳐놓거든요. 어법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시제 파트는 사실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 책에 나와 있는 건 그냥 딱 중2 수준입니다. 그냥 옆에 나와 있는 19쪽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단어만 조금 어려워졌을 뿐이지 문법 난이도 자체는 그냥 중2 수준이라서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2쪽을 볼 건데 여기는 조금 설명할 게 있겠네요. 자, 여기는 좀 보겠습니다. 유닛 4번 볼게요. 조동사와 법인데 사실 이거 우리 전에 첫 단추 막바지에 사실 저랑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트 9번과 10번은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동사 파트 먼저. 일단은 조동사의 의미에 관련된 걸 좀 먼저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의미는 뭐 can은 할 수 있다,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조동사의
현재형들이 있죠. 현재형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추측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측성의 의미. 됐어요? 전부 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애매한 게 있는데 should 있죠. should. 우리가 should라는 건 원래 shall의 과거형이잖아. 그치? 근데 이 should라는 녀석 자체가 현재 시제로 쓰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로 쓰일 수도 있어요. should 자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should랑 shall은 약간 좀 속성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should라는 똑같은 형태가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제에서 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can은 could, 뭐 will은 would 막 이렇게 현재형과 과거형이 이제 별도로 있잖아. 우리가 배울 때. 근데 should는 현재 과거형이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추측성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이건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기억나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무슨 의미다?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쉬는 시간 안 줘버려. 가정의 의미가 있어. 가정. 됐어? 추측이라는 거는 아마 그럴 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must 같은 거 생각해봐. 100% 추측이야. 무조건 그럴 거야.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can 같은 거.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may 같은 거. 아마 그럴 걸? 이런 느낌. 됐어? 그러니까 전부 다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동사의 과거형, 우리가 흔히 우쿠슈마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죠. 우쿠슈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이런 애들. 얘네들은 전부 다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의미.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추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럴 거야, 저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추측성이고,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법 생각하면 그냥 편해요. 만약에 이런다면 이러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정이거든. 이러지 않을까? 이게 가정이야.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는 단순하게 우리가 시제적인 측면에서 뭐 현재 시제니까 조동사 현재 쓰고 과거 시제니까 조동사 과거 쓰고 이게 아니에요. 조동사라는 건 의미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거지 시제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could라고 해서 과거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서도 쓸 수 있고요. would도 현재 그 과거 시제지만 과거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회화에서 많이 쓰는 would you like라는 표현 있잖아요. would you like. 그렇죠? 근데 would you like라는 게 과거 시제입니까? 아니에요. 됐어? 그러니까 조동사의 생김새랑 시제는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추측성의 의미를 과거에 쓰고 싶어. 내가 그냥 조동사의 과거를 쓰면 무슨 일이 벌어져? 가정의 의미가 된다 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추측성의 의미를 과거에 쓰고 싶어. 그럼 이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게 바로 포인트 9번에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다 정확히 쓰자면 조동사의 추측성의 의미를, 그러니까 추측성 의미를 과거로 쓰고 싶어. 과거로 표현. 그때 쓰는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생들이 예전부터 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can have pp를 쓰면은 뭐뭐였을 수도 있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can not have pp 쓰면 뭐뭐였을 리가 없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한대. 근데 선생님 그러면 can not have pp랑 couldn't랑 뭐가 달라요?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조동사의 have pp를 쓰면 과거를 나타낸다. 그냥 이렇게만 배운 거야. 이렇게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may에 have pp를 써서 과거를 나타낸대. 근데 원래 may의 과거형은 might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도 과거를 나타내는데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래버린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might를 쓰면 뭐예요? 가정의 의미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추측성을 과거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아마 그랬을걸 이런 거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랬을 거야 아마도. 이게 이제 과거의 추측성. 가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 이런다면 이렇게 할 걸, 이게 가정. 됐어?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may have pp랑 might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제목을 쓴 겁니다. 책에 있는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쓴 이 표현에 대한 핵심이 어디 나와 있냐면 22쪽 맨 위에 나왔는데 조동사 과거형이 가능성 추측을 의미할 때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은 어쩌고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볼 거 없고 그냥 조동사에 다시 한번 have 플러스 pp가 결국 과거에 추측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구나. 과거의 추측. 그래서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must have pp, cannot have pp, would have pp, may나 might have pp,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다? 과거의 추측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뭐뭐 했으면 틀림없고 했을 리가 없고 했을 거고 했을지도 모르고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의 추측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통 시험에서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실은 해석이 핵심이에요. 해석이. 어쨌든간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시제란 말이에요.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그 부사 어구들이 있잖아요. 뭐 어고나 before나 막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념해 주세요. have pp죠. 아까 제가 잠깐 말했었는데 have pp는 결국에는 완료 시제잖아. 완료 시제. 근데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건 뭐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준보다 먼저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동사의 have pp가 일반적으로 과거를 표현하는 경우는 맞지만 대과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 자체가요. 왜냐면 기준 시제가 만약 과거라면요. 그 이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로. 완료 시제니까. 알겠죠? 그래서 같이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조동사 have pp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데 의미는 사실 꽤 중요하기 때문에 그 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체크해 놓을게요. 이건 책에다가 좀 체크해 두세요. 책에 보시면 그 표에 여기 좀 지울게요. 표에 거기 그 맨 오른쪽 위쪽을 보면은 맨 위에는 must have pp 나와 있고 그 아래 cannot have pp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의미예요. 반대 의미. 알겠죠?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must have pp의 부정문이 must not have pp가 아니고요. cannot have pp예요. 알겠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런 의미고요. cannot have pp는 분명히 그랬을 리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반이어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cannot have pp의 긍정형이 can have pp가 아니고 must have pp가 되는 거고요. must have pp의 반대가 cannot have pp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네 번째에 보면은 may와 might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might 같은 경우는 보통 may의 과거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might라는 녀석도 should랑 비슷해요. should처럼 그냥 현재 시제에서도 might를 쓸 수 있어요. 현재 시제에서도. 제가 굳이 표를 그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동사 이 추측성에 대한 표를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00%에 가까운 게 must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뭐 can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will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should는 may도 있고 might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퍼센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대충 한 80% 이런 느낌? 80%는 좀 너무 높게 잡았다. 대충 한 60, 70%?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확신의 느낌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이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 이런 느낌이고 마이트 같은 경우는 한 10% 미만? 이런 느낌이 좀 가까워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메이의 과거형을 마이트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마이트 자체가 현재 시제에서 쓰일 때는
굉장히 제일 약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ay 또는 might, have, pp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서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의미는 좀 많이 달라. might가 훨씬 추측성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심한 발언. 아니야. 그냥 웬만하면 아마 아닐 텐데. 좀 안 그럴 걸? 이런 느낌이야. might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한 게 대부분 시제, 조동사 대부분 뭔가 어법적인 어떤 공식 뭔가 이러면 딱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오늘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뉘앙스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런 말투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단에 이제 가정법 파트 나와 있는데 가정법에서 사실 제가 이미 전에 우리 첫 단추 교재를 쓸 때 핵심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요한 부분이라 복습 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거 월요일이라고 월요병인가 다들 피곤해갖고 쉬세요.
나오셨는가? 잠깐만, 잘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기운이 없어요 하는 눈빛을 자꾸 보내지 마. 이게 다 뭔가 이게 수민이도 뭔가 이게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왠지 수민도 무슨 거야 씨발. 다들 기운이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잖냐. 요거 나가기 전에 저기 뭐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미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을 이번 주 중에 해갖고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저한테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쓰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24일 월요일까지 여러분이 일단은 그 목표 이게 아직 좀 이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목표나 지망하는 어떤 계열이 있죠. 뭐 과도 좋고 아니면은 뭐 나는 이런 계열 아니면 뭐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뭐 이제 이과 계열 뭐 이 정도라도 여러분이 좀 저한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은 목표나 지망하는 대학까지 여러분이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저한테 간단하게 작성해서 좀 그 개인톡으로 좀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입시 자료나 이런 거를 요새 좀 이제 좀 많이 수집하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입장으로서 사실 학종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전에 사실 제가 실컷 얘기했을 거예요. 그 부분은요. 일단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단 학종으로 가는 게 편하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 학종에서 사실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 생기부에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명 세특, 그러니까 세부 특기 사항을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데 그 세특에 이제 작성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망하고자 하는 이제 그 학과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이야 대학에서 그 학생을 뽑는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뽑는 사람인데 지원이 수만 건이 온단 말이야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스토리라인을 다 이해하면서 보려면요 1년 내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지금 아주대학교 그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3년치 서류잖아요. 이제 그 생기부가 그 3년치를 보는데 7분 20초 정도 걸리대요. 그 한 학생을 보는데 더 빨리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더 빨리 보거나 더 늦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7분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7분 만에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이제 입학하기에 충분히 적합한지 아닌지를 되게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1차적인 건 성적이겠죠. 근데 이제 성적은 어차피 정량 평가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쉽게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뭐 국어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탐구 몇 등급 뭐 이 하면은 못 들어와. 이걸로 하면 되게 사실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세부 특기상에 써 있는 거는 글로써 써 있는 거니까 이게 정량화하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그 입학사정관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이 제출한 그 여러분 세특에 써 있는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대학에서 그 해당 키워드를 뽑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1차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입학사정관이 이제 좀 검토를 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뽑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특에 내가 지망하는 학과에 그 관련된 키워드가 있냐 없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번 졸업생 그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저고를 다니는 이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때까지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 2.1등급 정도 받았어요. 국영수 다 합쳐갖고 되게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몇 번의 시험이야? 8번의 시험에서 국영수탐이 2.1등급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결국 결론부터 말하면요, 재수를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적을 잘 받았는데 교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왜 교과로 지원했냐면 학종을 안 쓰고 학종으로 쓰려 했는데 이 친구가 고3 때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 고1, 2까지는 화학과 쪽을 이 친구가 원래 가려고 했었거든. 화학 계열을 가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3 때 그 교대를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계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세특에 써놨던 세특 활동이 전부 다 화학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게 교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특이 안 맞으니까 학종 지원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야.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아놨으니까 이제 교과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과로 썼는데 이 친구가 이번 수능이 또 어렵기도 했고요. 수능을 잘 못 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떨어졌어요. 최저를 못 맞춰서 수능 자체도 잘 못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겠다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에 학원에 찾아와갖고 저랑 이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참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건데 목표 대학은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목표 대학은. 근데 내가 목표하거나 지망하는 어떤 계열이 있잖아요. 그 계열을 정해놓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예비고일 설명회 할 때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 때는 특히나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망하는 계열이 있으면은 그 계열별로 키워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여러분께 좀 이제 각자의 계열에 맞게끔 너네가 세특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양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세특에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 키워드를 제가 좀 보내드리려고 지금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왜냐면 너무나 범위가 넓으면은 키워드가 이만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류해서 또 전송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예체능 계열이면 예체능 계열,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자공학이면 전자공학,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구체적인 뭐 아니면 뭐 경영, IT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뭔가 좀 구체적인 뭔가 이제 그 지망과 이거를 좀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입학하고서부터 이제 그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면서 이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참가할 인원을 모집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르잖아.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애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참여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주문형 강좌라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충 수업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학교 끝나고 방과 수업 같은 거야. 주문형 강좌. 그리고 두 번째가 꿈의 대학이라고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꿈의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이제 학교를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강연을 하거나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생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은 어떤 생기부에 관련된 활동이 있다고 치면은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가고 보는 거야. 근데 양은 늘어나겠죠. 뭔가 생기부에 써지는 거 많겠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유명무실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오히려 나는 만약에 경영계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전혀 관련 없는 활동들을 해갖고 오히려 일관성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비춰줘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양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거든요. 입시는 전략이에요, 전략. 단순히 성적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좋은 건 좀 내가 확고하게 이제 희망하는 어떤 계열이 있다면은 그 계열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좀 제공을 한다거나 너네가 이런 키워드를 기준으로 좀 학교 생활을 좀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좀 뭔가 대략의 이제 가이드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으면은 없다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나중에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면은 나중 가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릴게요. 그 뭐 제가 담임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저 그 세트 키워드 관련 자료 좀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쪽 계열을 좀 희망하는데요. 그래 알았어요.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약에 생각을 못 하겠다면 나중에 저한테라도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해당 자료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포인트 10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10번. 가정법 파트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지난번 우리 어법 그 첫 단추 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아래 나와 있는 것도 했었어요.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는 뭐였냐면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의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절에 이제 should를 쓰는데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난이도 상중하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내가 안 했었냐 이거? 혹시 하지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 뭐야? 아니 다 처음 듣는다는 약간 표정이길래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제가 특별히 필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필기할 만한 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정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들이 있죠. 형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쓴다. 이거. 요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에 had pp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쓴다. 또 기본형 있죠. 기본형. 해석은 제가 생략할게요.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요거잖아. 해석.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포인트 가정법에서 첫 번째는 이 가정법 과거 및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와 그리고 해석법입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결국 이 기본 갖고 내거든요. 기본 갖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등부 때는 보통 얘를 직설법으로 뭐 전환하는 것도 보통 배워요. 뭐 as로 뭐 as나 because나 since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바꾸는 뭐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있죠. 근데 일단 바꿔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등부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법 과거는 이 얘기 내가 정말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실제로는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현재 시제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 즉 가정법 과거는 생긴 것만 과거형인데 해석은 현재로 하거든요. 해석은. 그래서 아까 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현재로 해석했죠. 그렇죠?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현재처럼 해석한다는 거. 과거 완료는 얘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처럼 해석한다는 거. 별거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쓸 때는요. 현재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들과 함께 쓰고요. 대표적인 게 now 이런 거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 시이기 때문에 과거형과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죠. when 어쩌거나 뭐 어고라던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애들과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법은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법은 보통 이제 시험에서 출제할 때 제일 많이 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밑줄 쳐놓는 게 여기나 여기를 밑줄을 칩니다. 헤드 PP나 아니면 여기 또는 여기나 여기. 즉 가정법에서의 문제 포인트는 시제로 내는 거야. 시제. 됐어? 여기 과거 나왔으니까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써야지. 여기 헤드 PP 나왔으니까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 have PP 써야지. 요거 있죠. 요 형태. 즉 이 형태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를 많이 내고요. 어법에서는. 그리고 영작에서는 그냥 얘 자체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이게 가정법이 한 2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제 영작에서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영작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보통 이 시제를 물어보는 어법에서 좀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그냥 시제 문제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요. 가정법에서의 시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시제에서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내면 난이도가 너무 낮아버리고 이렇게 내면은 애매해져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제에서 문제를 잘 출제 안 하는데 가정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고요. 그리고 해석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에서 보통 시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애매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형태와 해석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 이것까지 여러분이 아셔야만 가정법에 대한 모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영작을 못해요. 왜냐면 해석이 예를 들어서 얘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해석이 과거로 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해석이 과거로 돼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버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슨 시제냐라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중요한 건 이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빈칸에 있는 거는 전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동사 나오고 대절 나오고 그 다음에 should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즉 should는 여기서 나타내는 게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죠. 6번 빈칸에 들어갈 답이 당위성이죠. 당위성이란 말 뜻은 마땅히 해야 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왕이면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게 당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아래 나와 있는 그 빨간색으로 동사들이 뭐 쫙 나와 있죠. insist, urge, recommend, 뭐 demand, request, order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전부 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이런 거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됩니다.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류의 동사 자체가요. 이거는 이제 이유를 그냥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 있죠. 이 동사들의 이제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대절을 목적으로 갖습니다. 대절을. 그럼 대절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텐데 이 동사 자리에 뭘 쓴다? should를 쓴다라는 거예요. should의 동사원이야. 그렇게 쓴다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략 가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건데 어떻게 출제하냐면 첫 번째 시제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앞부분에 이 동사를 예를 들어 과거형을 써놨어. 그럼 얘도 똑같이 과거형을 써야겠죠. 시제 일치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과거형을 써놓으면 어법상 틀리겠죠. 왜?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나 시제를 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 스위치를 가지고 내는데 앞에 있는 시제랑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주어가 예를 들어서 뭐 3인칭의 단수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원래는 우리가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되겠죠. 3인칭 단수니까. 근데 s 붙이면 틀리겠죠. 왜? 앞에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가장 기본 버전 패턴이에요. 가장 기본 버전. 이걸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특히 1학기 때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에 설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대절이 사실적 정보 전달인 경우 직설법을 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 되게 짧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사실적 정보 전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전달할 때는
이 말이고요. 직설법을 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직설법에다가 밑줄 쳐놓고 제가 이렇게 필기해 드릴게요. 직설법 이렇게 써있죠.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의 수와 시제 인칭에 맞춰서 쓴다 이런 뜻입니다. 맞춰서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직설법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원래의 수, 시제, 인칭에 맞춰서 쓴다라는 겁니다. 즉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should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should가 없다고 생각. 됐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should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쌤이 그때 예시로 들었던 거를 한 번 더 복습 겸 말해줄게요. 주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장하다. 지금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류의 동사는 뭐다? 다시 한번 주로 대절에 should가 많이 나온다고. 왜 많이 나오냐면요. 뜻이 잘 어울려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요.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뭐뭐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려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주장하다 표현을 쓰는데 그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should가 들어갔죠. 낮춰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란 말이 들어갔죠. 이때는 should의 의미가 들어간 게 맞아.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때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냥 돈다. 일반적인 현대시에 썼죠. 그렇죠? 이때는 오히려 should를 쓰면 이상하잖아.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뭐예요? 사실 정보 아니에요? 사실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should를 쓰면 오히려 해석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냥 the earth 이제 go를 쓰는 게 아니라 goes라고 써야 되는 거죠. goes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수, 시제, 인칭에 맞게끔 그냥 should가 없다고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해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우면은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요. 해야 한다라는 말을 썼더니 말이 이상하면은 그냥 원래에 맞게끔 쓰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있는 예문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cut를 써야 되냐, cut을 써야 되냐 오른쪽에 선택형 문제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 recommend 권장하다, 추천하다의 의미가 나와 있네. 제안하다의 의미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동사원형 cut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해석을 해봐야 돼. 해야 한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다가 맞는 건지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책에 없는 거를 제가 하나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지난번에 첫 단추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한 가지 좀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필기하는 내용은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특히 고1에서는 거의 나온 걸 본 적 없고요. 제가 이제 그나마 본 것도 고2 2학기 아니면 고3 1학기 뭐 이때 이제 좀 봤었던 어법인데 어쨌든 이게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필기를 해드리는 거고 가볍게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 여러분이 아마 배운 적도 있을 거고요. 제가 설명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볼게요.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결합된 버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떠냐면요, if 주어에 had pp를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쓰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면 had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헤드 PP니까. 근데 뒷부분은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이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되죠. 그렇죠? 즉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가정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혼합 가정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 가정법의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고 과거는 현재라고 했습니다. 실제 시제가요. 그러면 앞부분은 만약 뭐뭐 했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뭐 했다면 여기서 다시 쓸게요. 만약
과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아 옛날에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럴 텐데 옛날에 내가 비트코인 샀으면 지금 렉스카 안 다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농담이고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 이랬을 텐데 됐어? 이게 이제 혼합가정법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죠. 뭐 이제 내용은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냥 대충 쓸게요. 그냥 보세요. 그냥 if 조 had pp 나왔고 주어 조동사에 가고 have pp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렇죠? 그럼 이제 테스트에서 어떻게 내느냐? 여기다가 밑줄을 쳐놔. 여기다 밑줄 쳐놔.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도 과거 완료 써야지. 이렇게 답을 고를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만약 동사원형을 쓴다면 혼합가정법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답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당연히 기본은 해석으로 푸는 건데요. 대부분 혼합가정법에 관련된 문제는요. 단서를 줍니다. 단서를 줘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주냐면 그 단서 부분에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단서를 주냐면 요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를 이제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고 여기는 과거 형태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 과거 시이기 때문에 어떤 단서를 주냐면요. 얘가 과거임을 알려주는 단서, 즉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내가 3년 전에 비트코인 샀으면 이런 식으로. 그럼 3년 전에 나는 3 years ago 이런 이제 단서 표현을 준다는 거죠. 3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 샀으면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알려줄까?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겠죠. 대표적인 거 나오죠. 됐어? 내가 3년 전에 비트코인 샀었으면 과거 나타내는 거 지금 돈이 많을 텐데 됐어? 그럼 지금이라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가정법 역시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 개념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힌트가 되는 이 부사 표현만 잘 보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아니까 잘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이제 종종 냈었지.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혼합가정법이란 개념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제 출제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어려울 게 없어서 그렇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시간이 한 5분가량 남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전에 풀었던 거를 좀 첨삭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첨삭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오늘 그 숙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파트가 능수동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수동 하면은 이제 그 커다란 챕터 하나가 이제 끝나요. 근데 이제 능수동은 제가 설명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숙제를 해왔는데 이제 질문할 거를 못한 것들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그때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첨삭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숙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도 써놔야겠다. 보자. 지난번에 21쪽까지 있었으니까 오늘은 23에서 23이 아니지. 맞구나. 21까지 있었구나. 그러면 분량은 얼마 안 되네요. 23에서 25까지 되겠네. 잠깐만. 일단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23쪽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문서부터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에서 25쪽 여기도 똑같이 문제 풀고 그 업박상의 근거 쓰는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업법상 근거 작성할 때는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모든 보기문.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보기문에 대해서 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자, 똑같이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 건가?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숙제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그 저기 뭐야 전체 내용 전체 풀이한 거 첨삭을 좀 해드릴 거니까 그 질문 체크를 좀 잘 해오세요. 질문 체크 중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